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의학과 예술이 만난 아주 특별한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앞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너무 예쁘죠? 책부터. 치유의 캔버스라는 책인데요. 예술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의료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호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이비인후과에 있는 김영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아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책인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50분 동안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책이 먼저 교수님께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담았던 통찰을 바탕으로 쓰신 에세이 형식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강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책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책 맞습니다.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교수님. 네, 제가 2015년부터 네. 의학과 인문학 쪽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네. 하다가 17년부터는 이제 의대 본과생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을 놓고 같이 토론하고 또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강좌였는데 네. 다행히 고맙게도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줬고 또 함께 잘 참여해 주셔서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됐고요. 네.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가 11년째가 됐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거의 매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코로나 기간만 한두 해 정도 오. 온라인 하거나 못 하거나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네.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책을 꼭 쓰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만한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강의력이 없다고 자꾸 불평을 해서 그것도 좀 난감하긴 했고 제가 그렇다고 강의력 전체를 다 전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본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읽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한다면 이왕이면은 다른 일반 분들도 같이 네. 보실 수 있는 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좀 특별했던 게 일단 먼저 그 사진 같은 거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이거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강의 자체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이제 정보 주입을 하기 위한 네. 강의로 진행을 해서 저도 헉헉거리고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점점 이제 요령이 생기면서 네. 같이 하는 수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제가 주제를 던지고 또 학생들이 나와서도 보고 조별로도 같이 토론하면서 어떤 우리가 찾을 것들이 있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네. 또 하다 보면은 책만 보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자주 가지 못해도 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 그곳에 있는 그 유명 미술관이 있으면 들러서 정보를 채취하고 수집하고 또 그걸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문화라든지 음식이나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런 네. 이제 이태리에 또 어떤 파스타 집에 갔었던 거거든요. 이게 파스타 사진으로 파스타인데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파스타 네. 모양이랑 다른 게 있죠. 약간 면이 곱- 아닌 것처럼 예, 예. 보이는. 이 곱창, 소 내장을 섞어놓은 그런 네네.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게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태리에 있던 교수하고 같이 얘기하는 네.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가서 로마에서 먹은 적이 있다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집이 어디냐. 네네. 나도 못 가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가냐.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만일에 저한테 외국인 친구가
수제비를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는데 너는 아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재미있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또 네. 담아 주셨는데요. 또 요거는 또 어떤 사진인가요? 초반에 네네. 사실 제가 처음 수업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대학에서 안내 메일이 왔었습니다. 이제 의예과생을 위한 강좌를 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신청하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 교육 업적도 쌓아야 네네. 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미술 관련된 것을 의학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네. 신청서를 냈는데 한 2, 3주 후에 덜컥 됐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한 2, 3주 정도, 두세 시간 정도면 해결이 되는 그 특강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행정실을 알아보니까 3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씩 15번을. 와.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는데, 한 학기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통으로 얘기를 하셔야 했는데, 되는 제가 상황인 거죠? 이미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근데 그나마 45시간 안 걸린 걸 다행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더 긴 거로 넣었는데 떨어져서 30시간이 됐다고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한 6개월간을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구하고 공부를 억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와. 그때 처음 접했던 교과서가 요게 그 서양 EH, 미술사라는. 예, 곰브리치의 네. 그 서양 미술사. 지금도 항상 그 예술 파트에서는 뭐 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읽고 있었는데 한 중간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미술사라는 게 은근히 재미있는 분야고 그냥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서양 미술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그 고등학교의 그 교재라든지 참고 서적으로 사용된다는 글을 읽고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다 읽어보셨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아예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아예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놀랐었고 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이런 그 자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본에는 당연히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네. 그 동경 서양 미술관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한 아주 그 외관부터 고전적이고 아름답고요. 내부에 대단한 작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까지 안 가도 모네라든지 고흐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샘도 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댓글에요. 그 깜빡핑님께서 대학생 때 교양 수업으로 서양 미술사 들으셨는데 요 곰브리지 책으로 했다고. 진짜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저는 아예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잘 아시는 분야가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고 이제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신데 이렇게 인문학에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데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전혀 거의 관심이 없었고 일단 해외를 뭐 나갈 일이 있어도 누가 가자고 하면은 네네네. 마지못해 따라가는 의무감에. 네. 뭐 거기까지 갔으니까 봐야지 네네네. 뭐 기념사진 정도 생각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업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네네네.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뭐 의무감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돼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치료하고 이제 좀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치료라든지 치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받는 거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은 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위의 과정 전체를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치유라는 거는 사실 그 치료를 포함한 더 광의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통한 부분 외에도 이런 내면의 그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주셔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군자출판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요 슬라이드를 가장 처음에 넣어주셨어요. 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내용일까요?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게 네. 마련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네.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이번에 책에서 제가 제일 그 중점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솔직히 책이 예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엄청 예뻐요. 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네. 막 요란하지 않고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평안감을 주고 싶었고 또 그림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를 준비하다가 라파엘 그림이었는데 학생들한테 강의를 그 그림을 해줬어요. 아주 옛날 오래된 책이니까 물론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저는 그걸 제가 찍은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스캔한 거로 보여주되 제가 가서 보게 되면 그거로 바꾸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좌우가 바뀐 거예요. 네. 과거에 그 책에서 스캔한 게 그러니까 제가 바꾼 게 아니라 그 책이 인쇄할 때 어머. 좌우가 플립이 돼버린 거죠. 발견하신 거네요. 제가 그러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래된 책이니까 뭐 그렇긴 어머. 하지만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책의 어떤 그 종이 질이라든지 또 그 작품의 색감이라든지 명암이라 채도란 제가 그런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봤던 느낌을 전하고 싶어서 굉장히 좀 괴롭혀 드렸는데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을 아주 많은 분들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결의 신령님께서도 댓글을 주셨네요. 확실히 예술 작품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예술가들의 정신 질환 비율이 높은 게 또 역설적인 것 같다. 이런 네, 또 그런 것 예리한 같습니다. 또 예. 사실 말씀을 주셨네요. 뭐 그 제가 이번에 고른 작품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 소재들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 중에서 고른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책인데 너무 어두운 주제로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슬프거나 괴롭거나 또 기쁘거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그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어두운 거. 그런 것들은 이번에 그렇게 좀 넣지는 배제를 않았습니다. 하셨군요. 뭐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괴롭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셨고 굉장히 긴 흐름의 수업을 하셨는데 이거 소재는 또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곰브리치라는 책을 참조로 해서 네. 공부를 하면서 소재를 선정했는데 이제 뭐 다른 곳에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도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요령이 생긴 게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간 신문에 나오는 그런 아트 관련된 기사도 반드시 챙겨서 읽고 네네. 어디 지나다니다 있는 뭐 잡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매거진에 있는 것들 정보들을 다 그런데 보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의학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다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기억날 때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서 강의할 수 있는 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량 채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네. 없었어요. 요 사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재밌는 네. 그림입니다. 이게 저희 좌측 위에 보이는 네. 이제 지오토라는 화가는 네. 르네상스를 연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아니지만 1300년대 화가인데 당시의 화풍과는 너무 다른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또 선호했습니다. 새로운 그림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 업자도 같이 겸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림과 정말 맞지 않는 직업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 인기가 많았던 화가인데 결국 이 지오토의 그림을 토대로 이제 어떤 화풍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인데 파도바에 보면은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서 갔는데 거기에 예배당 안에 한 수십 개, 한 3, 40개 이상 되는 그런 벽화가 쫙 안에 그려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크로베니라는 아주 그 파도바에 부유하고 또 아주 그 악독한 지독한 그런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문제는 아들이 효자였던 거죠. 아버지가 분명히 지옥 아니면 연옥에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당을 짓는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파도바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짓게 된 건데 그때 가장 이제 인기 있던 이 지오토를 초빙해서 작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힘들게 가봤습니다. 갔는데 미리 돈도 다 미리 예매를 하고 안 그러면 못 보니까 가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15분 대기 15분 관람인 거예요. 그래서 15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15분 동안은 일단 굉장히 시원한 방에 이렇게 한 20여 명을 앉혀놨는데 바깥이 더웠기 때문에 이런 그 냉방 서비스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화가 손상된다고 이 관람자들의 체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땀이랑 막 그런 덥고 습하고 습기에 그러니까 의해서 아주 싸늘하게 식혀놓고 안에 넣게 했는데 그리고 관람 시간도 15분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다 이제 내보내게 됐고 사실 이태리에서 사진 못 찍게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개인 소장인 곳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달랑 1000장 사진만 하나 몰래 찍고 나왔던 기억이 나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그 도감을 사서 그걸 이제 스캔해서 저 그림도 아마 스캔했던 거로 보이는데 도감을 사서 바로 이 했던 기억이 작품입니다. 납니다.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의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인데요. 위에 보면은 뭔가 이 붉은색으로 뭔가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 그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요. 너무 관람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그 나중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림이었는데 왜냐하면 저 빨간색 저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떤 엔지니어 관련된 잡지를 보다가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봤더니 지오토의 동방박사의 경배이고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있는 작품이고 저 위에 지나가는 거는 헨리 혜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현재도 이 혜성을 쫓아다니고 있는 우주선이 지금 있는데 그거 이름이 지오토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뭐 학생들한테 충분히 얘기하고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 지금 또 댓글 주셨는데 저 혜성은 성경에 나오는 별 대신에 그린 건가요? 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저보다 훨씬 계산을 잘하니까 도대체 예수님 태어났던 2000년 전 계산을 하면은 그때 헨리성이 지나갔느냐. 헨리성이 약 68년인가 70년 주기니까요. 그래서 또 맞췄더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계산하는 학생들. 계산도 뭐 저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오토는 그 당시에 혜성이 지나가는 걸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그 성스러운 시간이라면은 아마도 헨리 혜성이 지나갔을 것이다. 내지는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이것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사실 그림만 봤다면 절대 몰랐을 거거든요. 너무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잡지를 봤기 때문에 알았죠. 다음으로는 나 정말 예술 작품을 잘 모르는 저도 아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것도 넣어주셨네요. 이 유명한 그 르네상스 3대 거장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렇게 세 분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라파엘로의 작품 바티칸의 박물관 그 교황이 있는 방에 벽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 벽화거든요. 그래서 네.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 하면 자꾸 봉숭아 학당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테네 학당이거든요. 그 라파엘이 그린 그림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그림이 아닐까. 집단 지성에 대해서 표현한 훌륭한 작품이고 원근법이라든지 구도 네, 뭐 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이렇게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림이 아름답다는 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측 끝에 보면은 라파엘 그림이 살짝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죠? 그 오른쪽 그 여기요? 그 옆에 바로 여기 여기요? 거기 네. 예, 어머. 예. 여기요? 여기 그 사람. 아니 그 바로 옆에요. 여기요? 네네네. 오. 살짝 벽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 라파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얼마나 좀 와. 곱고 아름답고 여리여리하고 네. 또 수줍은 그런 성격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떠나시기 몇 달 전에 제가 이곳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아버님께 그림을 포스터를 사려고 그러는데 혹시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선물을 드렸던 적이 있고 뭐 속으로는 공부하시던 분인데 그림도 이렇게 학술적인 걸 좋아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나는 작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네.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또 설명 주셨고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는 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벽 뒤에. 그리고 이 작품에선 사실 네. 정중앙에 있는 네.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가운데 여기요? 예. 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플라톤의 모습을 그 자기가 존경하는 그 다빈치의 모습을 네. 그려놓았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여기요. 네. 네.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그 존경하던 또 동료 선후배 같은 분들을 이렇게 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같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마 그런 존경의 오마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또 그렇죠. 배치를 한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여기 여행 가면 요거 또 본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또 아름다운 또 작품인데요. 제가 그 이번에 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책에도 내용을 넣었지만 라파엘로의 작품에 대한 어떤 제가 써놓은 내용 또 다른 책에서 나온 것들 보면 어떤 절대적 평온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 숭고함, 또 평안함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도 썼고 글로도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냔 말이죠. 왜 평안하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일까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뭐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뭐 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제 그 어떤 배경을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이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품을 보셔도 네. 그 어떤 성모화가 아주 많은 편인데 이렇게 굉장히 다른 작가들의 그림과 유사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그 힘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작품이 피렌체에 있는 피티궁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피렌체를 이 작품들을 이제 보고 또 보기 위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피티궁은 안 갔어요. 피티궁에 이걸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제일 최근에 갔을 때조차. 그래서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또 생겼던 곳 중에 하나인데 다른 그 미술관들은 이렇게 좀 모여 있거든요. 피렌체 한 지점에. 근데 피티궁은 떨어져 있어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다 보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다음에 간다면 꼭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 왜 가야 되나 하면은 당시에 알던 그 이태리 어떤 선생이 있었는데 여선생한테 피렌체를 주말에 다녀왔는데 어디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그냥 1초 만에 피티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랑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랑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와,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또 해주셨는데, 그 소소한 나나들님께서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독교 바티칸 궁전에 아테네 철학자들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르네상스여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그게 저도 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책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아마 그 어떤 아카데미, 그러니까 학술을 네. 하는 그런 어떤 넓고 큰 공간을 그리기 위해서 원근감을 아주 강하게 해서 웅장한 분위기를 만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곳이 어디라고는 제가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네, 아주 질문들을 너무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들을 너무 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림에 대한 이야기 해보기 전에 요것도 네, 그래서 학생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네. 수업을 하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지오 라파엘의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37살에 요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사리라는 작가도 화가거든요. 근데 바사리는 그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림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유명세가 없어서 눈뜨고 자세히 보면 이분의 작품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평전을 쓴 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던 많은 화가들의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라파엘의 성품은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짐승들까지도 그를 사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짐승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진짜라면.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라면은 이 그림에서 나온 이 우아함, 평안함은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있지만 가정사를 보면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이제 남들 손에 자랐겠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지성과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항상 외롭고 뭔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되거든요.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분명히 있을 만한 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작품에서도 나오는 이런 성모자의 모습은 어쩌면은 자기가 그렇게 길게 보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니면 어머님한테서 느꼈던 그 포근함, 평안함, 그거를 성모님한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네요. 그래서 좀 달리 보였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배경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가가 고흐가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에 고흐를 넣으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 내용들을 리스트업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강의에 들어갔던 곳에 고흐까지 기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아름다움, 뭐 외로움, 고통, 질병 여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대상이 고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러면서 다시 공부해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작품에서는 그런 슬픔 또 자기만 혼자 이렇게 서성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품도 넣어주셨는데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고흐를 좋아하는데 교수님이 제일 고흐 작품 중에서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별이 비는 밤하고요.
네, 천천히 물 드셔도 됩니다, 네네. 교수님. 그리고 그 밤의 카페인가요? 네, 그 작품도 좋은 거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작품도 넣어 주셨네요. 네, 이게 책에 이번에 수록했던 작품이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좋죠.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작품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또 본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 작가들을 우리는 또 사랑하고 열광하게 된 게 아닌가. 네. 네. 공교롭게도 고흐도 37살에 또 생을 네. 마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적어주셨고, 또 작품을 또 비교해서 네. 또 넣어준 요거는 또 어떤 작품인지.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작가이고 아주 최근에 네. 또 이제 발견한 작가인데요. 요 그림을 그린 네, 작가님이신가요? 매튜 웡이라는 작가입니다.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신 분이라 어떤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자폐 스펙트럼, 또 툴렛, 우울증, 뭐 유사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던 그런 화가이신데, 두 작품의 어떤 차이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뭐 분석을 하거나 본 건 아닌데,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번에는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흐의 작품에서는 좀 자신의 고통 같은 거를 이겨내려고 한다거나 폭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거친 힘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튜 웡의 작품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침잠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쫙 가라앉아 있고, 네네. 그러면서 정돈되어 있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뭐 고흐를 포함해서 여러 작가들의 그 기법들을 많이 배운 그런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기법들과 자신의 어떤 내면을 표현하는 것들이 독특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마음속에 넣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별이 빛나는 밤. 제목도 똑같아서 네.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하루한컷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책에 혹시 작품 해석이랑 의학적인 관점이 같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고흐가 두통인가 우울증 환자여서 실제로 저렇게 보였다는 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또 내용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교수님. 네, 고흐는 물론 당시가 1800년대인가 그래서 네. 그렇게 정확한 진단이 될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진단은 아닐 텐데, 뭐 우울증인지 사실 뭐 정신분열증인지 조울증인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책에서 한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비인후과 진단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메니에르 병입니다. 또 전문가신데. 뭐 제가 전문가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메니에르라는 병이 네네. 이제 3박자 또는 4박자를 갖고 있는 진단, 그렇게 진단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재발성이고 난치성 질환인데, 네네. 이명, 자꾸 반복되는 이명,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하게 발생하는 어지럼증, 그리고 또 진행성 난청, 귀 먹먹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보면은 지금 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들이 별이죠. 그리고 우측 끝에 보면은 이제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구름들이 막 소용돌이 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메니르병에 나타나는 회전성 안구진탕, 그러니까 그 어지럼증이 생기면 노달이 이렇게 계속 제각제각 돌거든요. 시계 테이프를 돌렸다 다시 가는 것처럼 네네. 돌기 때문에 앞에가 마구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보고 느끼면서 작품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 속에서 어, 한번 써본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일 수도 있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해외 미술관에 갔는데 또 네. 낭패를 보신 에피소드도 있으시다고. 사실 처음에는 과거에는 미술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때로는 아프다고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까 하는 생각까지 엉뚱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은 어떻게든 샅샅이 뒤져야 되니까 네네. 단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주제를 확실히 마음에 담아놓고 다니게 되면은 좀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맨 꼭대기층 올라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뭐 한 5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와.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네네. 모두 보고 기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나중에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많은 준비와 기획을 하고 갔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작품이 없더라고요. 벽이 비어 있었고 해외 전시 나갔다고 해서 화도 못 내고 네.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까지 가셨는데 또 다른 데로 그 네. 작품이 간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저 되게 궁금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좀 즐기는지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네.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일에 그 관람자가 원하는 취향이 있다면은 그 토픽을 잘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정말 20개만 보겠다 하면은 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깝지 않을 만큼 다 보고 나오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5,000점 뭐 네. 만점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자 하는 주제를 정해 놓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음식이라고 한다든지 의복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군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의학으로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프거나 뭐 의사가 있다거나 네.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거랑 관련돼 있는 모든 코드가 있는 것들은 다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알차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확실히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알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사실 제일 가봐야 되는 곳을 딱 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군데, 3군데 고른다고 하면은 글쎄 로마하고 피렌체랑 베니스 3군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르네상스를 표현할 때도 피렌체에서 싹트고 로마에서 열매를 맺고 뭐 꽃 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베니스에서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3군데를 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뭘 질문하셨죠? 참? 배경 지식이 배경지식에. 그래서 어느 곳을 간다고 하면은 네네. 그곳에서 가장 가봐야 되는 미술관이 어딘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거기 대표 작품은 뭔지 정도는 알면 어떨까 싶고요. 네네. 그 작품들이 뭐 가능하다면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작가의 어떤 배경이 있는 작품인지까지 알고 가서 본다고 하면은 훨씬 재미있게 감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탈리아 배낭여행 갔다가 그 말씀 주신 로마, 피렌체 또 다 베니스. 네, 베니스 3군데를 다 가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진짜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근데 이제 한 번 더 좀 나이가 들었으니 공부를 해서 또 가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또 여실히 또 듭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님께서는 요거 책 집필하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한 초안은 4-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일을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십니다. 강의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강의에서 옮겨가는 작업만 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좀 적게 걸렸는데 그냥
처음부터 자료를 찾아서 쓴다고 하면 오래 걸렸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책을 쓴다면은 미리 약간의 이런 자료 수집을 해서 선작업을 해놓으면은 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안 그랬으면 저도 일 때문에 네네. 쉽지 않았을 텐데 주말에 주로 밤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이용하는 게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나라 미술관은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네. 물론 이제 촬영을 못하게 하는 나라도 음.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텐데 네네. 지금 다른 나라들 훌륭한 작품들 가지고 있는 네. 이탈리아는 정말 개인 소장 미술관 외에는 그렇게 촬영을 막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도 굉장히 훌륭한 곳인데 거기는 아예 돈도 안 받습니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뭐 다들 뺏어온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무료이거든요. 그리고 촬영 다 가능하고 심지어 아주 좋은 화질의 그런 파일도 무료로 다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동경 서양 미술관도 아주 좋은 작품들 많이 갖고 있고 촬영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좀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 부분은. 그게 그렇게 누구한테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 판매하거나 엽서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뭐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못하게 할 만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촬영하고 또 가족이랑 같이 보고 자기가 다시 한번 보면서 감상의 깊게 해주는 거는 사회에도 국가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사진 보면서 기억하고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추억이 하는 게 되고. 더 어떻게 보면 문화를 더 네.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쉽네요, 교수님. 네. 요거는 또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네. 필즈라는 작가의 더 닥터 의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려고 네. 정말 몇 년 동안을 벼르고 별렀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소개를 했는데 네. 직접 가서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수년을 기다리다가 학회가 있는 어느 해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테이트라는 미술관인데 네.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이게 테이트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 현대미술관과 근대미술관 나눠져 있는데 제가 현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부랴부랴 그 다음 택시 타고 그 다음 미술관에 가서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테이트 미술관은 서 테이트라는 분이 영국 작가들의 그 작품들을 위주로 우리만의 미술관을 만들자는 아주 훌륭한 취지로 만든 미술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젊은 영국 작가들에게 작품을 의뢰를 했죠. 그리고 이 루크 필즈라는 화가에게 이제 의뢰 조건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연도를 봐서는 미리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테이트 미술관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작품은 이제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미술관 한참 뒤지다 보니까 저 멀리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복도 끝으로. 엄청나게 크죠. 네. 2m가 넘는 크기의 대형 작품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책에 그 스케일을 다 넣습니다. 사이즈를. 왜냐하면은 미술 작품 책을 볼 때 그 크기가 표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작품의 스케일을 몰라요. 얼마나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강렬한 감동을 줄지 안 줄지를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5m입니다. 근데 제 책에도 있지만 요만하게 넣어놨거든요. 네네. 밑에 5m라고 써놨어요. 그거가 없으면은 네. 그 작품이 얼마나 경애스러운 작품인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감동해서 갔는데 정말 울컥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그 내용을 알게 되면요. 다음 장 보시면은 네. 한 그 의사가 밝은 조명 옆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턱에 손을 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뒤에 탁자에 엄마는 절망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고요. 이게 엄마인가요? 네. 그리고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뒤에
정말 멍하니 음. 어두운 곳에 서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아버지가 이 필즈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첫 아이가 이 장티부스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지막 곁을 지켜준 의사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자기한테는 그 인생에서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음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식이 죽는 순간이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생각하기도 싫고 네네. 괴로운 순간일 뿐일 텐데,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아이가 숨진 거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준 이 의사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어떤 동지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예술가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직접 봤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런 또 네, 가서 보니까 이야기가 있는 정말 의대생들한테는 이게 자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벌써 지금 그러네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이제 끝으로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끝으로 이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네. 요 이야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책을 만들었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의대 학생들에게도 교재로 사용되게 되면 좋겠고, 또 다른 모든 분들한테도 읽혀진다면은 아마 우리 서로에 대한 의사와 환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지 않을까. 그것들이 우리들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술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데 기회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런 교양이야말로 되게 우리 마음을 좀 풍부하게, 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잊고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한번 떠올리게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또 댓글 보면서 궁금한 점도 질문 주시고,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